네, 2월 1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유 드디어 모셨습니다. 예, 저희 오늘 사실 컨셉이 충청도의 힘인데 심지어 연대라고 하는 대학도 동문이시라는 소문을 제가 방금 입수했습니다. 뭐 우리 다 저 충청도에서 낳은 말하자면 연대가 안 되는 학교 연대에서 사실은 연대는 서로 출신을 모르고 살아요. 고대라면 이제 그 뼛속 깊이 그 알고서 그게 생활의 원리가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 학교였어? 뭐 이런 쿨한 관계. 자유주의자. 오히려 아름다운 개인주의자. 그래도 좋긴 좋네. 반갑다. 아이고 다행이네. 마지막에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그래요. 아이고, 정말 충청도식 환영 인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로 이해했습니다. 예. 아니 나 방송 전에 이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 제가 고향에 청주 가서 선거 치르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타 지역에 비해 2배였거든요. 왜요? 저를 모르는 유권자인 줄 알고 저 애가 이렇고 저렇고 김종대입니다. 그럼 한참 듣고 있다. 알아요?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이해하시잖아요. 같은 그리고 지역분이니까. 선거에서 아주 작살이 나고 올라왔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뭐 어디 호남이나 강원도 친구들이 와서 술 사주고 이래가지고 위로주를 얻어먹고 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청주에서 전화가 와요. 어떻게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선거도 떨어지고 그래서 뭔 선거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당신 선거 그래서 1년도 더 된 그 선거? 야, 그 전화 받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천불이 나지. 의원님 이야기도 약간 충청도식인 것 같아요. 느려요.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이 지역구에서 좀. 아니 전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가왕 조용필이 대전에서 성공하면 전국에 다 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충북이 제 고향이에요 원래. 대전 국회의원이지만 원래 고향은 청주시고 전 영동인데 이제 충청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연대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역의 연대를 상황이 잘해서 다음에 꼭 이렇게 그 인민해방군 모자의 모범운전사 이 언밸런스를 좀 탈피하셔가지고 다시 국회에 등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가 바뀌었다니 내가 무슨 혁명이 일어난 듯한 격세지감이 듭니다. 인민해방군 절대 안 바뀌는데. 자, 얼른 지금 밟아보도록 하시겠는데요. 그래도 박범계 의원님 저희 시사인 유튜브 처음 출연이시니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요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가 하나 엄청 많네요. 엄청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많은 걸로 하시죠. 사실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하면 제가 시사인 자체가 아주 양심적인 정말 독립언론의 상징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오랜 동안 김은지 기자의 활약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처음 나오셨다고 얘기하기 전에 처음 부르신 겁니다. 아이고 송구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여기 저 시사인을 온 때가 언제냐면 그때 주진우 기자 방방 뜰 때 저 방에 가가지고 형님 이거 보세요. 뭐 검찰에서 나온 무슨 기록들이에요. 형님 아무거나 저 봐가지고 괜찮은 거 있으면 찾아가 봐. 그렇게 막 그 자료가 정말 넘칠 때 그때 시사인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꽤 오랜만에. 그 오래전 말씀이네요. 얼른.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소 갔다가 가는 길이니까 여기가 길목이니까 갈 때 한번 들리시고 올 때 들리시고 다음번엔 그렇게 하셔도 몇 번 결론도 안 남았는데. 소추 의원이셔가지고 또 워낙 바쁘고 해서 활약이 이렇게 정말 돋보이셔가지고 여쭤볼 게 많습니다. 아니 저 댓글에 이상님 박 의원님 말 속도 좀 빠르게 이런 얘기를 좀. 내가 충청도 사람 진행할 때 원래 1.5배속으로 들어. 그래야 평상 속도 같이 느껴진다고. 이구름 씨가 아직도 본론 시작 못했다. 빨리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사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이것부터 짚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프로 고발 피고발인 아닙니까? 또 하나 추가하셨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그 계엄 당일에 대통령이 이 결심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라는 식의 제보를 입수했다는 말씀하신 거. 고발
고발했더라고요. 예, 군사경찰 출신이 한 명 서 있어가지고 그쪽 통해서 제보 받은 건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전 몰라요. 그냥 그 냄새가 났다는 얘기인데 그랬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어디서 제가 모멸감을 느꼈냐면 홍장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왔을 때 그 윤석열 피청구인이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반주를 즐겨서 잘 안다 이거예요. 그랬죠. 전화해 보니까 술 먹었다는 거야. 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굉장히 모멸적인 발언이에요. 그 발언을 안 했다면 나도 이 발언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술 먹은 거 나 알고 있었는데 내가 참았다 이 말씀이시구나. 아니, 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공개하셨구나. 홍장원을 저런 식으로 모멸감을 주는다? 홍장원 얘기는 밥 먹다가 10분도 안 돼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술을 먹었으면 그 시간에 얼마나 먹었겠냐. 이 얘기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증인의 진실성을 갖고 이런 식으로 공박하더라서 당신은 안 드셨어요? 그런 의미로 공개하신 거군요. 원래 이제까지는 반문의 의미로. 그런데 좀 위기감을 느끼는구나. 남은 술 먹었다고 그렇게 모멸감을 줘놓고 지 얘기를 하니까 고발을 해버려. 고발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잘 됐다 고발이. 그랬는데 박지원 의원하고 같이 고발당해서 괜찮아요? 제가요 항상 혼자 고발당할 땐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료가 있어서 너무 좋아. 덜 외롭더라고. 같이 고발당하니까. 별로 지금 무서워 안 하는구나. 아니 판사 출신이신데 진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어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윤석열이 홍장원 깐 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내가 아껴뒀던 거 홍장원이 까는 게 아니고 그럼 대통령이 저보고 술 먹었다 그러면 대통령 평소에 술 안 드십니까라고 반문해야 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의협심이 커가지고 술 냄새가 풀풀 난다라는 소식 냄새를 듣고서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냄새자 냄새. 그러니까 오늘 저 우리 피고발인 제가 다시 한번 교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냄새가 난다. 술 냄새라는 소식의 냄새가 난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느꼈다는 얘기죠? 아니 변호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박 변호사 지금 법률고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혹시 뜬구름 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봤잖아요. 다들 비현실적이다. 라는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했으니까 술 먹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된다. 가만히 있어 나도 고발되겠는데 이거. 술 먹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의 의미였죠. 피의자. 그런 걸로 그런 걸로 해. 근데 군사경찰의 그 제보를 이렇게 들으신 건 맞잖아요. 그거 제보가 국회로 온 거를 처리를 못해서 제가 그거를 활용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 김종대 의원의 법률 관련돼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이 박 변호사님께서 바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네요. 김종대 의원님 고발될 때마다 저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벌써 4번째. 하지만 한 번도 기소는 되지 않으셨다는 점. 벌금 물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 때, 최상병 때 이렇게 여기서 굵직굵직하게 나갔을 때 다 한 건씩 고발당했어요. 전부 다. 의협심이 커. 훌륭해요. 이영태님이 충청도가 하나면 무서워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맞아요. 자 의협심의 그러네. 의협심의 연장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게 결국은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조각들을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또 10차 헌재 변론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또 홍장원 차장을 다시 불렀어요. 유일하게 2번 부르는 사람이고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두 분이 좀 주목해서 보시는 특히 이제 박범계 의원님은 탄핵 소추위원이시니까 누구를 좀 주목해서 보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특유의 미끌거림으로 거의 중요한 대목에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피의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을 아낄 것이다. 또 미끌미끌하게 또 핵심적인 부분들을 빠져나갈 것이다. 결국은 내일 얻을 수 있는 수확은 한 총리 전 총리의 그 소위 비상계엄 국무회의라는 게 간담회와 같은 형식적인 것이다. 법적인 의미의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정도 지지를 확인하는 확인하는 거. 그건 이미 국회에서 한 얘기인데 별 울림은 없는 얘기고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암투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석 중인데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안 나왔고 이제 내일 구인장 집행하겠다고 이제 끌고 나오겠다 하니까 예. 나오겠다 한 건데 이건 피청구인 즉 윤석열 측의 증인이거든요. 예, 증인인데 그래도 어제 공개가 됐죠.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신 조서에 6차례의 전화와 포고령 위반으로 의원들 다 잡아들여 뭐 체포해라는 것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느냐 예. 자기의 증언으로 검찰 증언을 인정하느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 인정 안 하더라도 이미 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예. 예, 그래서 뭐 탄핵을 하는데 문제 없는데 그래도 구두로 육성으로 인정하면 굉장히 크겠죠 울림이. 오, 그러니까 조지호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아무래도 국회의원 체포와 관계된 것이 핵심 증언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동아일보 보도도 나온 거 보니까 6차례 통화 중에서 심지어 2차례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통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체포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이 진짜 2차, 3차 계엄 선포를 꿈꿨다, 계획했다라고 하는. 직접 워딩이 있잖아요. 예. 내가 저 이진우 사령관한테 내가 2번, 3번 계엄할 수도 있어 뭐 그런 얘기를 이미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안가에 불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핵심적인 인물들이잖아요. 네,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날 7시에 얘기인데 이 사람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뢰가 컸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해주길 바랬는데 실상은 그러질 못했죠. 예, 보통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공포 정치를 해서 예. 딱 장악하느냐 그랬는데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유달리 체포에 집착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그런 체포에 집착하는 약간의 어떤 복수의 광기 예, 이게 이번 계엄에 두드러졌다고 한다면은 지금 체포에 대해서 2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여인영 또 이진우 지금 조지호 이쪽에서 논의되는 체포 명단이 있고 노상원 수첩에서 그런데 지금 이 연결고리나 논리적 인과관계에 대한 지금 해명 설명이 아무도 없어요. 수사가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체포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약간 허접해 보이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계속 규모가 늘어나고 예. 계엄이 선포될 때는 이런 것들 중에서 엑기스만 모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체포자 1차 명단이 딱 확정이 돼버리는. 예, 이러지만은 이게 다 연계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 1차 체포의 1차 목적은 당연히 과반수 150명 정적 수의 문제 그래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는데 끄집어내라 곽종훈 사령관이 그것이 이제 1차적 목적이고 2차적 목적은 소위 계엄법 위반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해서 또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로 체포해서 형사 처분으로 가는 그러니까 비원 벙커로 집어넣어 가지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수사된 것만 놓고 보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부정선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큰 트랙. 거기에 이제 노상원 수첩인데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그 중에 중요한 관점은 검찰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 없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망상가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원이 망상이다. 뭐 버거보살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무속에 대한 그런 거 본인이 무속인이니까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기괴하고 잔인하고 뭐 사살과 관련된 얘기는 뭐 중국의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고 북한을 이용해서 뭐 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망상적으로 비춰지지만 이 사람이 김용현과 계엄 전에 22차례 만났다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것이고 공적인 임무를 부여해서 검찰이 한 수사 내용 중에도 아주 극히 일부지만 수사 내용 중에도 제2수사단을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를 끌고 들어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신문하겠다 담당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고문을 하는지 내가 해서 실토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거기까지는 무슨 근거로 인정을 하며 그 나머지 이 수첩에 나와 있는 수거 대상과 사살과 뭐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과 또 러시아 중국의 그 선거 제도를
어떻게 연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뭘까? 제 느낌으로는 지금 이 수사 국면에서 나중에 복귀해야 되고 지금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 그리고 검찰이 하면 경찰이 잘 안 보고 경찰이 하면 검찰이 무시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현태 문제도 사실 그거와 관련도 있는 거고요. 이 노상원 수첩을 누가 이걸 압수했겠습니까? 김은지 기자님. 검찰요? 경찰이 압수를 했어요. 이 노상원 수첩을.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로 볼 때 이건 수사할 동기가 그렇게 동력이 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건 수사는 제가 전혀 수사지 생각하지 그런 식으로 못했다. 경쟁을 하는 게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랬을 것 같으면 지금 수사기관 개혁이라는 게 왜 지금까지 이 천재 법무부 장관이십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거 검찰 개혁이 나오면 또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번 수사에서 그랬잖아요. 경찰이 사실 물적 이 압수수색은 경찰이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사람 데려다가 사실 오늘 물을 것 진술을 중에 받는 것들. 그 중에 특히 김용현과 통화한 그 비화폰으로 통화한 그 이진동 대검 차장 거기에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이 관여돼 있는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경찰은 물적 수사, 검찰은 인적 수사. 그러다가 다 둘 다 뻗어가지고 공수처에 뻗어가지고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공수처로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무책임하게 넘겨놓고 공수처가 체포까지 했고 그래서 다시 공수처가 검찰로 가고 이 과정에서 새 수사기관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그런 수사 경쟁이 있다. 그것도 전 노상원 수사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 노상원 수사가 지금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 진짜 본질은 막상 주변화되고 그냥 드러난 현상에만 집착하니까 이게 참 어떤 진실에 대한 이 목마름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의 어떤 편린들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만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난주에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 지금 뭐 삼성계열 한다든지 뭐 후계자 이야기 심지어 오늘 나온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선거구를 다시 뭐 조정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나라를 이들은 꿈꿨는지에 대한 의문인 건데 좀 이 수사가 그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박범계 의원님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란 특검법을 얘기한 거고 그 최상목 대행이 이미 수계라는 표현 안 썼지만 윤석열이 기소돼서 사실상 이 수사가 거의 완결됐는데 무슨 추가적인 뭐 수사를 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영광급 장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사병들까지 처벌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영린을 건드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을 불순하게 오히려 군 내부에 그 저 밑에 있는 하급자의 장교나 사병들이 건드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한덕수 총리 최상목 대행 쪽지 67개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정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누가 작성했으면 그것과 노상원과 이런 등등의 것을 더 수사해서 진짜 이게 보여주기식 계엄이었느냐 경고성 계엄이었느냐 심지어 계몽령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밝히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지요. 참 그런 면에서는 이 헌법재판이나 이런 게 정치 일정 또 일단은 처벌이 급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걸 숙제로 남겨놓고 그냥 절차가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 이 헌법재판을 보면서 그 사이에 탄핵 반대 여론이 올라간 거는 지나치게 가해자 관점은 여과 없이 중계방송이 되는데 이 피해자 관점, 이 국민의 관점은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누군가를 뺨으로 때렸어. 그런데 지금 때린 게 아니라 건드린 거다. 스친 거다. 이렇게 우기거든요. 그럼 이때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 건 맞은 측에서 가서 그때 얼마나 아팠으며 그때 얼마나 굴욕적이었으며 그런데 그 김동연 씨 같은 청년은 목숨을 걸고 간 거거든요. 그 현장에 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맞고 맞아요. 그리고 못 들어올지도 모르고 개헌군에게 잡혀갈지 모른다고 고양이 밥 주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친구한테 주고 왜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그때 네가 때렸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밀로셰비치 효과라 그래야 될 건데 밀로셰비치. 그 인종 청소범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가 4년을 재판받으면서 총 재판 시간의 3분의 2를 자기가 진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권과 무관한 정치적 선전 발언을 무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세르비아계들이 단결해가지고 네. 밀로셰비치 사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 지연 전략에 직접 변론하겠다. 이래가지고 판결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네. 역사적 심판을 못한 거거든요. 맞아. 네. 그 효과가 20만 명의 인종 청소로 죽어간 사람들의 애환을 오히려 제가 보기엔 묻어버리고 맞아요. 가해자의 관점이 되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세르비아 사람인데 작가가 2006년에 세르비아 밀로셰비치 죽으니까 추모사를 쓴 거야. 대규모 추모식으로. 말도 안 예, 되는. 그러니까 정말 역사 왜곡. 예, 그러니까 비틀기. 이 재판에서의 민주성, 이 인권 보장이라는 게 예. 보편적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역설적 효과를 내는 예. 걸 저는 굉장히 아프고 국민들이 이 재판을 보면서 이제는 민주주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거 언제 끝나냐. 이런 답답한 마음이 이게 밀로셰비치 효과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 내란의 가장 주요한 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소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15명의 병사들 자기 포함해서 네. 데리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에 진입을 했잖아요. 예. 네. 예, 2층, 3층, 4층 지하 단전. 이 상황에 실행을 했던 제가 소위 공익신고 제보를 받고 양심 고백을 받은 예. 사람이지만 김현태 단장의 태도 변화가 급기야 어디까지 갔냐면은 폭동을 유도한다는 느낌이었다. 민주당이 예. 참 그 말을 그때 그 특임단을 막아 세웠던 우리 당직자, 우리 시민들, 예. 우리 보좌진들이 그 지점이 바로 통과되면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인데 거기서 우리가 소화기 분말을 예. 뿌리긴 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로 난입한 군합발들을 막기 위한 건데 총 들고 있는 사람 앞에 소화기 정도 들고 있었는데 폭동을 유도하는 느낌이었다라는 망언까지 이 친구의 망언까지 나온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지금 뭐 밀로셰비치 효과의 그 윤석열 효과 그 비슷한 거고 저보고 뭐 회의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본인들은 다 얘기를 했으면서도 마치 회의에 단초가 뭐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국힘 성일종 위원장을 포함해서 예. 국힘 국방위원들의 이 역회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참 가슴 아픕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김현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정말로 끔찍했어요. 아 여기까지 가는구나. 이걸 뒤집기 위해서. 물론 그 사이에 김현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게 신경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이제 그 당시 제가 국회에서 3층의 모실에서 만났을 때는 오히려 김현태 단장이 그 양심 고백의 주체인 곽종근 사령관이 굉장히 경직되고 초조했습니다. 예. 그분 얼굴이 하얗죠. 네. 구렛나루가 이제 있고 얼굴이 하얀데 더 하얘졌어요. 창백길.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심 고백을 전국에 생중계되는 방송 앞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령관을 조금 안정시키고 이렇게 좀 하는 태도가 김현태 단장한테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다 그 메모를 받고 양심 고백을 다 받은 뒤에 제가 오늘 뭐 이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곽 사령관이 나 아까 국회 오면서 타고 온 사령관 차가 갑자기 쓰지 못한다는 사용 제한 조치를 받았어. 그건 누가 했겠습니까? 육군 참모총장이나 뭐 했겠죠. 박한수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엄 사령관이었으니까요. 예. 그런 조치를 받았어 하면서 나 이거 못 하고 돌아가지? 그런 정도로 이분이 순수하다 하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이 사령관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실게요. 내 차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상황 파악이 아직 그런 이 심각성을. 정도였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회유나 자기는 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는 곽사령관이 뭐 한쪽 민주당 측하고 얘기만 하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까지 그 분위기는 오히려 김현태 단장이 사령관을 좀 위로하고 좀 안정시키고 그리고 뭐 양심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고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모시고 갈게요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폭동을 유발한다는 느낌이라는 그런 있을 수 없는 본인이 전쟁기념관 앞에서 자청해서 한 기자회견 때는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사람이 엊그저께 국힘이 주도한 그 국방위에서의 그 눈물은 도대체 무슨 눈물이냐 하는 참 개탄스러워요. 아까 이제 회유했을 가능성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상황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고 믿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고발을 몇 차례 당하시더니만 좀 전문가가 되셨군요.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2번을 받은 걸로 이제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입건이 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이 본인으로서는 가장 큰 지금 불만 내지는 심경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니 뭐 그렇다고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입건되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의지할 본래 이 친구가 뭐 이제 707 특임단 하면 제가 작년 아니요 이제는 작년이네요. 작년 국감 갔을 때 707 뭐 특수전 하는 그 친구들 봤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어떤 이념적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입장에서 오히려 김현태 단장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쪽의 사람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한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국방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이 전 작용을 했다고 보고 더 들어가서 보면 국방위원장 김건희 여사가 소위 조태용 국정원장과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과 12월 3일에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맞죠. 동시에 12월 2일과 3일에 조태용 원장하고 통화한 사람이 성일종 위원장입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조태용 원장의 스탠스가 뭐냐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뭐 아주 뭐 정말 정통 외교관다운 그런 스탠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추론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너 입장 분명히 해라. 일국의 국정원장이 지금 내일이면 오늘 내일 지금 비상계엄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한 얘기인데 네 입장이 뭔 거냐. 그러니까 끝까지 미꾸라지처럼 뭐 이렇게 하니까 12월 3일 날 뻔히 국내에 있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싱해서 차장한테 홍장원 차장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왜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했는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도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패싱이라는 그 얘기를 나중에 안 듣기 위해서 또 알리바이도 만듭니다. 김 여사 문자를 12월 2일 오후 5시 51분에 받고도 답장 안 했다. 아니 미국 안 간 거 알면서 미국 안 갔어 뭐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그 전화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짚어볼 만한 것 같고요. 그게 진짜 수사가 좀 돼야지만 입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와 폰 통화 내역이 아직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의미의 그물망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긴박했는가, 누가 누구와 통화했는가. 이 서버를 지금 계엄하고 60일이 지금 며칠째요? 70일 다 돼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심지어 어제 검찰에서는 3번째 영장 기각을 했거든요. 구속영장. 도통 이게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판사 출신이시니까 박범계 의원님이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천천히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소위 기각을 할 때는 충분하게 수사가 안 됐다. 뭐 경호법 위반, 뭐 이걸로 보안 수사 이게 두 번째인데요. 경호법 위반의 경호법상의 직권 남용죄에 대해서 김성훈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해라라고 그럴듯하게 서부지검에서 검사들이
딱 반려를 했어요. 법리로 쳐냈다. 법리로 쳐냈어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에 다시 이제 영장을 신청 기각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김성훈이가. 예? 네. 그러면 다시 내란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인지 재범이라는 건 내란 아닙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차장이 재범을 일으킨다는 같은 얘기는 경호법을 위반해서 재범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른 대통령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뭐 파면을 면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재범이라는 거는 내란을 또 저지르는 거 비상계엄을 또 저지르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재범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윤석열은 내일 모레 파면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논리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예, 바로 말이 안 깨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저희 구독자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잘 따라가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범죄 사실에 다툼이 있다, 뭐 증거 인멸, 도주,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예, 구속영장 사유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핵심적인 것은 김종대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비아폰이에요. 예. 비아폰을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비아폰이 숨겨질 가능성도 있고 또는 완전히 인멸돼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서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비아폰 서버. 이 비아폰 서버와 관련해서 제가 단순히 이 서부지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계속 세 번째 검찰에 의해서 기각되는 거 말고 최초에 김용현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예. 예, 압수수색을 할 때 김용현은 비아폰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이후에 경찰에 의해서 그러면 김용현이 만약 너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가 알았으면 김용현은 어떻게 할까요? 인멸을 미리 했을 것이다. 숨길 가능성이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제 추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부비 트랩을 지금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김용현이 알면 안 돼요. 그럼요. 수사에서는 밀행성이죠. 절대적으로 밀행성. 예. 와, 밀행성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단 예, 예.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알면 안 압니다. 돼. 그 정도 알죠. 예, 당연히 알죠. 예. 다만 아는 거를 확인하니까 제가 더 놀래가지고. 자,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신청된 이후에 예. 소위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 장관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선호 차관이 어째가지고 이제 알아가지고 이쪽에 보낸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보낸 것이 비아폰 번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는 이진동 대검 차장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변명은 출석을 조율하기 위한 예. 것이다. 설득하기 위해서다. 설득하기 예. 위한 것이다. 그래서 1시 30분인가 새벽에 출석했잖아요. 예. 제가 그때 받은 느낌 1시 30분에 제가 깨 있었습니다. 그 바로 속보를 보셨군요. 네, 속보를 봤습니다. 예. 속보를. 이건 무슨 초식이지? 이건 무슨 신공이야? 1시 30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진해서 출석했다고 됐습니다. 자진해서.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신공인지 그럼 김용현이 완전히 윤석열의 이 내란 행위를 다 까발린다는 얘기인가? 실제로 까발리긴 했더만요. 상당수. 지금 와서 공소장에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와요. 예, 주렁주렁 다 나오더라고요. 까발린다고 했다. 까발렸다. 그렇게 쉽게 내란 수계급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예. 근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 이렇게 쉽게 1시 반에 나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긴급 체포되잖아요. 예. 제가 추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지? 과연 출석 조율을 위해서 1시 반에 자진 출석을 위해서 나오라고 한 거냐? 아니면 추론상 그 압수수색 영장 신청된 거와 관계 있을 수 있는 거냐라는. 경찰의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해석했습니다. 네, 해석을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예, 있는 예. 거예요. 예. 이 점에 대해서 기사만 있을 뿐이지 해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 좀 해명해야 돼요. 한번 청문회 열어가지고 좀 더 질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려고 드는데요. 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거는 구속 수사 기소해서 현재 공판이 당장 내일 그렇죠. 내일입니다. 1차 준비기일 1차 열리죠. 준비기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때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의문점과 박봉계 의원님이 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의문점과 지금 구속영장 김성훈에 대한 예. 구속영장 청구를 3번 기각한 거와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뭔가가.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계엄 사태 12월 3일에서 4일 새벽까지 일어났던 게 지진이라고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진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된 기이한 현실에 다 숨어 있다고 봐요. 그 여진들 속에. 예. 네, 그런 게 다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뭔가 증거가 인멸되고 은폐되는 그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수사는 들어간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비아폰 서버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좀 무풍지대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심지어 아내도 모른다. 계엄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아내가 게 화낼 것이다. 예. 그 오히려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지진 뒤에 여진 예. 이런 거는 어디 평소에 연구하십니까? 아, 저희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저희 기사님이십니다. 뭐 역사 책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예. 아니 당연히 지진 뒤 여진이라는 건 다 아는데 그거를 이렇게 시사와 관련된 그 저의 압수수색 영장 분석과 그다음에 구속영장 기각의 분석을 연결하는 그 속에서 지진 뒤의 여진 그 상당히 빛이 마음에 나네요. 드셨다. 아니 그냥 옛날에 좀 그렇게 좀 하지. 그런가? 국회의원 할 때 같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 방문 갔는데 네, 자기만 떠들어. 나한테 외교 관계 이런 걸 날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아니 그냥 평소 수준이에요. 뭐 너무 감탄하실 거 없고. 아직 가지신 거를 1%도 안 푸셨습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인문학적 지식이 있으십니다. 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아니 이거 이제 구성은- 끝났어. 아, 얘기는 이 끝난 단락은 거예요? 끝났어. 예. 그 진짜 궁금한 얘기 많이 남아 있다고. 예. 빨리 또 하나 질문들 하세요. 이야기를 예. 드리면 그 수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 거의 수사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온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방첩사와 관련된 진술로 보이는데요. 계엄 닷새 전에 지금 원점 타격 그러니까 지금 오물풍선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 검토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는 거라고 보세요? 드론하고 먼저 얘기하실래요? 더 전문가시니까. 아니 그런데 이 풍선은요 지금까지 6천 개가 넘어갔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건 남북 간의 국지전의 빌미가 될 정도로 이 심각성은 고조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될 일이 아니라 이건 군 당국의 공식적인 견해인데 북한의 오물풍선은 남쪽의 전단 살포와 비례적으로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단 살포를 안 하면 안 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유 없이 날려보내진 않아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거예요. 오물풍선은. 그런데 공교롭게 11월에 오물풍선이 한 번밖에 안 날아왔다고. 그러니까 이 오물풍선 갖고 국지전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거는 비례성이 맞지 않는 상황이네요. 비례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우리가 전단 살포했느냐는 질문이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저기 11월부터 12월까지요. 북한에 기이할 정도의 나는 이걸 북한판 전략적 인내라고 부르는데 예. 이 모자를 괜히 쓴 게 아니군요. 기사님이십니다. 예. 난 처음에는 저 중국의 인민해방군 모자인 줄 알았더니 오늘 여러 차례 이렇게 감탄하시네요. 우리 기사님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이건 사회과학적 소양이죠. 예. 내가 전략적 이거 인내. 반응할 시간이 없어. 예, 예. 11월에 백령도 연평도에서 자주포 다연장표를 400발씩 샀어. 그다음에 우리 그 공격 헬기 이건 아파치 헬기는 아니더라고. 해상 헬기 그 링스 헬기라고 있거든요. 저 국방위원 했어요. 예. 이해하시고. 예, 구독자분들을 위한 설명. 이게 예. 휘 적고 다녔어 옛날에. 예. 휘 적고 다녔어. 그다음에 오물풍선 대비 태세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북한이 한 건도 반응한 적이 없어요. 단 한 건도. 이런 북한의 기이한 전략적 인내는 마치 니들이 외환을 우리 뭐 북풍을 기획하려고 우리를 건드리는 모양인데 우리 안 넘어가 마치 이런 태도야. 그러니까 아무 북한의 반응이 없으니 아니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허공 보고 주먹질만 하다가 11월 말경에 이게 다 이제는 정리가 됩니다. 다 대기하라고 그랬는데 아무 일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저기 이 어떤
전국의 변수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북한판 전략적 인내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드론과 소위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이 예.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실제 곽종근 사령관도 본인이 이제 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5월 10월, 11월 이 소위 대통령과의 예비 모임들이 있었고 그때 생각했던 혹시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북한에 의해서 포를 쏜다든지 또는 이제 뭐 드론을 날린다든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유도해서 국지전을 유도한다. 뭐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내란 특검법을 여당하고 협상을 할 때 지금 저 국민의힘 쪽에서 결단코 반대했던 가장 큰 거는 국가 보안 시설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거. 예. 그리고 설사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는 거.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군사 어떤 보호 정보, 예. 뭐 보호 시설, 예. 뭐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저 느낌상으로는 윤석열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논거 중에 뭐 야당 탓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 또 뭐 탄핵의 남용 뭐 또 입법권의 남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맨 위에 갖다 붙이는 그 포장 중에는 반국가 세력이에요. 예. 친북 반국가 세력 이거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소위 외환과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상 어떤 그 계엄의 주요 동인으로 그러니까 길게 보면 그것이 주요 동인 원인이고 짧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인데 이 부분 길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국민들이 꼼짝도 못하고 승복할 수밖에 없는 소위 국지전 초래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포로 돌아가는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런 정황들은 지금 아까 5일 전에 뭐 국지전을 유도한다든지 원점 타격 또 드론을 날려가지고 떨어지게 해서 뭐 한다는 거 뭐 이런 등등과 관련된 우리의 어떤 정보 접근 수사 여지를 지금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또 국방위 또 하시니까 사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법사위 사선 간사요. 네. 사선이 간사를 하기도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저한테 관심이 없었습니까? 예. 아니 이상하네 말이 꼬이네 내가. 예, 오늘 하는데 지금 국방부에도 김선호 차관 체계에서 예. 국방부 안에서도 내전이 벌어졌어요. 어떤 내전입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중요직위에서 육사 출신을 속속 배제하고 있습니다. 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출신이나 해공군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해공군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쓸만한 사람을 국방부 합참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예. 본부에서 일할 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보직 순환을 야전하고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네. 이러니까 원래 해공군이 사이즈가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인사에 문제가 생긴 거고 요즘 육사 영관급들 전역 지원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사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미 망한 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골간이 무너진 이번 계엄의 여파로 확실히 망한 군대입니다. 이건 군대도 아니야 군중이야.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김선호 권한대행이 의외로 과단성 있게 하는 게 이 맥을 끊어놓고 다 감사 내지는 감시 이걸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육사가 밀리기 시작하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김선호 차관. 이게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육사 생도 중에서 호남 생도 중에 자퇴 움직임이 좀 있어요. 자랑스럽지 못하다, 못 그렇죠. 다니겠다 이런 의미인가 보네요. 아니 저런 국군 통수권자, 저런 국방장관 부하를 써먹고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여기에 좌절하는 거죠. 우리 청년 장교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 수계가 망친 게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금 망한 좀. 군대라는 표현에 정말 절망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저 바깥에 지금 이제 장외 우리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 집회에서
집회 가가지고 제가 반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내란 행위고 탄핵 사유고 뭐 이런 등등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거의 뭐 깡그리 지금까지조차도 부정하고 있고 예.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군대를 그렇게 망치게 만들었다 하면 이거야말로 반역이죠. 이 반역자를 어떻게 처단할 것이냐, 이적입니다. 처벌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저기 뭐 국회 가서 세미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난 민주당에 권고하고 싶은 거는 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 군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 군인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국헌문란 사태가 없도록 이걸 리빌딩하는 이런 면에서 어떤 대표직 속으로 어떤 국방개혁위원회 같은 조직을 필요하겠죠. 지금 물론 있습니다. 국방개혁특위도 있고 있는데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 기구를 범국가적으로 구성해서 가지 않으면 이게 군이 지금 상태로 나가면은 앞으로 이 후유증은 5년 내지 10년이다. 내가 내 지역에서는 모든 게 꼬일 거다 이제. 전문성 없는 무자격자들이 막 그 혼란에 빠지고 또 저기 뭐냐 그 학교 출신별로 이게 불신이 고조되고 이건 군대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저 국민의힘 여당이 완전히 내팽겨친 군을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먼저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탁탁 짚어가면서 그 대안적 비전을 만드는 안보 정책의 혁신. 저는 이런 면에서 좀 하나의 어떤 최고위원회 같은 데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러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예. 이 절망적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래서 집단지성으로 가서 또 쿠데타한 선배들하고는 이제 절연을 하겠다. 예. 저건 군인의 정신이 아니다. 이런 군 내부의 자기 혁신 운동을 이제는 저 군의 어떤 정신으로 다시 재건하는 좀 이런 부분을 한번 통찰력 있게 접근하면 거기에 암적인 장애물이 저는 이제 김현태 단장 본인의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 입건되고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속에 심리적인 변화가 나쁜 쪽으로 일어났다. 거기서 더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김현태의 어떤 태도 돌변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 증인이었고 그 당시 탄핵 소추의 결정적인 동인이 됐던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오히려 오염시켰다라는 그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들고 영어밖에 생각 안 나네. 프레임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윤석열의 파면을 면해 보려는 데에 정말 현역 육군 뭐 특전사의 707 단장인 김현태를 그렇게 건드리는 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국방개혁 제가 검찰개혁을 뭐 20년 동안 주장을 해왔고 또 일선에 가서 해봤는데 과연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국방개혁 혁신을 이룰 것이며 이 생태계의 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며 저 무리수를 거듭하는 소위 국민의힘과 의원들의 저거 변하지 않은 저런 무리 속에서 그럼 우리는 더 큰 나라, 더 좋은 나라, 더 경제력이 더 뛰어난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은 언제 할 것이며 하는 그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전 지금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대선 공간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비전과 구상과 계획과 또 앞으로 쏟아야 될 노력들이 그게 이제 이제 말을 할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은 법원과 검찰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경찰까지. 불법 수사고 사법 좌파 카르텔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끌려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국가 기능 자체, 이 헌법 기능 자체를 적으로 돌렸을 때 우리는 저들이 벌인 그 기능을 우리가 고쳐서 써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회복, 아까 리빌딩. 그렇죠. 말씀하셨죠. 이런 어떤 엔지니어들, 뭐 한비자가 얘기한 법술지사, 이 선비들이 정치와 행정에 능한 선비들이 지금 일해야 될 때다. 이 공황 상태, 공백 사태를
이 실력으로 메워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야당이 집권할 때 진짜 국민들한테도 정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파면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그 박범계 의원님께서 탄핵소추위원이지 않으십니까? 네, 네. 언제쯤 몇 대 몇으로 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전망을 좀 삼가려고 하는 게 전망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그걸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헌재에 그런 저 구심력, 원심력, 뭐 예. 구심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헌재 안에서 그런 것도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내일 증인 신문을 마칠 것인지 내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증인 신문을 마칠 것인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현재까지만 해도 8대 11입니다. 국회 측 8 증인, 그다음에 윤석열 측 11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채택 숫자만 봐도 공정성을 지금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고. 그래서 내일 증인신문이 맞춰지면 다음 주 화요일이 25일에 이제 양측의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11일 걸렸으니까 다음 달 이제 뭐 두 번째 주 뭐 이렇게 선고에 탄착군이 이제 생기는데 선고는 언제 선고하겠습니다라고 변론 종결하면서 하지 않고 지난 예전에 박근혜 때 보면 실제로 선고기일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언제로 선고기일을 잡아서 통지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탄핵 결정,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8인 체제 하에서도 조심스럽게 주로 이제 이번 탄핵 재판의 결정적인 증인들이 뭐 곽종근,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 그다음에 이제 조상현이라는 조상현 경비단장, 이지우 사령관 밑에 있던 이 세 사람이 하이라이트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증인들에 대한 마지막 재판부의 개입 신문, 직접 신문이 주로 두 분의 정영식 재판관과 김영두 재판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재판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의 질문이 아니라 분명한 판단이 있는 예를 들어서 테이저건 공포탄이라는 것이 사용 여부가 논의될 때 그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시 30분에 비아폰으로 곽 사령관한테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난 뒤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을 김영두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꿰뚫는 지적이거든요. 정영식 재판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파면이 8인 체제에서도 파면 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묻고 싶어. 자꾸 끝내라고 저 메시지 들어오는데 이 헌법재판에서 그 윤석열 측에 또는 윤석열 본인이 이 전체적인 어떤 탄핵 심판과 변론이 본인의 어떤 그 파국적인 결말을 향해 간다는 걸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망상에 젖어서 회생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바보가 아니면 모를 수 없는 건데 일부 뭐 무슨 설도 있잖아요. 술도 관련된 얘기도 있는 거고 그 무속도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야 문제인데 어제 사실은 헌재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헌재를 들어가면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 옆 불따구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전에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칸막이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윤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대기했다가 바로 가버렸어요. 법정에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내일 자기 10시에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첫 재판이 시작되고 구속 취소 신청한 것에 대한 신문이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핑계로 내일 헌재의 증인신문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헌재가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삐진 거 차원을 넘어서서 약간 절망적이라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제서야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대처 방안이 하야 카드가 있는데 하야는 불가능하고 헌재가 지금 와서 하야했다고 그래가지고 선고를 안 하느냐, 파면 선고를 안 하느냐, 그건 헌재의 존립 가치를 궁극적으로 흔드는 거기 때문에 하야를 하든 뭘 던지든 간에 헌재는 선고합니다. 파면 결정을 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야 카드는 무너진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거꾸로 의미가 없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변호인들 총사퇴예요. 변호인들 총사퇴해봤자 마찬가지로 변론은 내일이면 거의 다 끝나는 거고 사퇴해봤자 대통령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또 사인 즉 공인이 아닌 사인이 아니잖아요. 공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사퇴도 의미가 없다.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예.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술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이겠어요. 그건 뭐 시간 안 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과거 난 윤 고소당하는 대통령. 거야. 예, 추정과 생각 이거는 제보 아닙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생각이신데요. 여튼 박범계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조금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3월을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3일 전에 알려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3월이 시작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한 질문들이 많은데 또 이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셔가지고 오늘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또 댓글창에 두 분의 죽이 잘 맞는 것 같다,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박범계 의원님이 유쾌하고 정확하시고 심각한 일을 그래도 무겁지 않게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네,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있습니다. 충청도의 힘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런 품위가 느껴지세요? 저도 김종대 의원님을 닮아가나요? 그리고 오늘 김종대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내가 왜 윤 대통령 말에 화가 나고 상처받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피해자구나. 윤석열이 가해자고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성을 우리가 빨리빨리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더욱더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중심이 되고 헌법재판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예. 이 국가가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관이 하지만 그러나 그 주체는 우리 국민이고 주권자라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2.3 계엄의 밤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날의 기억들을 각자 쌓아서 윤석열의 가짜 사실에 대응해보자라는 것이어가지고요. 저희 프로젝트 시작했으니까 댓글창에 관련된 이야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희 박범계 의원님 마지막에 뿜고 가시는데 어떤 댓글을 보고 그러신 건가요? 충청도 케미 굿이에요. 자, 오늘 충청도의 힘 제대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뿡개님 나오셨는데요.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유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지 기자님이 정말로 솔직하게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그 표현에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진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겸손하시고 그러면서도 진행도 잘하시고 이 시사인의 이 기본 정체성이 존중과 배려더라고요.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시사인 할 때 인이 박힌다는 말 있죠. 인이 박힌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중독성이 있긴 있습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충청도 토크. 자, 마무리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역발산 기계새 항우가 유방의 군대에 포위돼서 한 잔 술을 먹고 산을 뽑을 기계는 어디로 가고 추마저 앞을 나가지 않는구나. 우희여 어찌하면 좋은가. 건이여 어찌하면 좋은가. 이제 역발상 기계새의 그 순간이 왔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 2월 1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주진우 기자 그리고 윤건영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